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매우 깊이 있는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SNS를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의미 없게 느껴져서 점점 그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의문들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관찰했던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왜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기존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말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역시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이 말하는 영적 각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이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 소셜미디어를 통해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바깥쪽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본래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적 자아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아, 융이 말하는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전체성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깊이 있는 내적 탐구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과 반응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각성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 이런 표면적인 자극들이 더 이상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처럼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공허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왠지 모를 허전함, 성공했다고 말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깊은 갈증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적 세계에 대한 탐구가 깊어질수록 외부 세계와의 괴리감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부적응이나 회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집단적 무의식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신적 구조를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맞춰 살아왔는지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보다는 소속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전체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행동 양식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내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은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외적 성취들이
진정한 행복이나 의미와는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어긋남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들 열심히 이야기하는 주제들. 누구의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다. 누구는 어떤 회사로 이직했다. 어느 동네 집값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처럼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고립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의지하던 사회적 연결고리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정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 환경은 이미 낡고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말이죠. 융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느끼는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겪고 있는 깊은 변화와 성찰의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조용한 후퇴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분노나 원망에서 비롯된 반항적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적 성장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깊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내적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 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SNS 활동을 줄이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종종 걱정이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연결과 활동적인 참여가 건강한 삶의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준들이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내적 통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후퇴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 중 일부를 해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융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옷, 최신 전자제품,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쇼핑을 함께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자주 거절하게 되고 새로 나온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며 대신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과 같은 내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의식이 강하고 외적인 모습과 소유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내적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외적 기준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나 행복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종종 깊은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착용해왔던 불편한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많은 사회적 집단들이 공통된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비싼 식당을 제안할 때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내적으로는 미묘한 부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조화감은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집 인증샷, 여행 사진, 명품 구매 후기, 성취와 성공을 과시하는 글들.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부러움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피로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의 분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이란 한 사회나 문화 집단이 공유하는 무의식적 가치관과 행동 패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집단적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합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집단적 패턴들과 자신의 진정한 본성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변화는 대화 주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가십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 물질적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삶의 의미, 인간관계의 본질, 자아 성장, 영성과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진지하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있어 보이려고 한다거나 현실 감각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숨기고 대신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대화에 참여하는 척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모임의 빈도를 줄이게 됩니다. 억지로 관심 없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조용한 사라짐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사회적 책임감의 부족이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진정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가면과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장을 지켜내면서도 소중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가 됩니다. 융은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개성화는 고립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 있는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찾고 형성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더 큰 만족감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SNS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독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외부 정보와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독서나 명상, 요가, 자연과의 교감 같은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외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더 깊은 층위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대한 내적 갈등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직장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융이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기존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내적 자아 사이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팀원이나 리더이며 친구 관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런 역할의 틀 안에서 인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역할들이 점점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릴 때 입던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된 것처럼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들과 반응들이 이제는 억지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역할들을 갑자기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착한 딸 또는 든든한 아들이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회사가 기대하는 모습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개념과 직결되는 현상인데요.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가면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느끼는 깊은 피로감과 소외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눈치와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진솔한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슬플 때도 밝게 웃어야 하고, 화가 날 때도 참아야 하며, 피곤하고 지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이런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내적 성장이나 영적 발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내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업무 성과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아지고, 야근이나 회식 같은 회사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나 상사들은 이런 변화를 의욕이 떨어졌다 또는 소극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진실한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자녀들은 이런 외적 조건들보다는 내적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자녀는 부모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는데, 결혼, 취업,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세대 간의 원형적 갈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에 기반한 집단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의 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갈등이 필연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의식은 항상 기존 질서와의 마찰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여전히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고, 직장에서는 회사의 목표에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침묵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내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살다 보면 진짜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생을 동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이것은 깊은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아 분열의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융이 제시한 해답은 점진적 통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할들 안에서도 점점 더 자신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어떤 것들은 타협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실성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것 또한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대한 내적 갈등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직장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융이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기존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내적 자아 사이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팀원이나 리더이며 친구 관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런 역할의 틀 안에서 인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역할들이 점점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릴 때 입던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된 것처럼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들과 반응들이 이제는 억지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역할들을 갑자기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착한 딸 또는 든든한 아들이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회사가 기대하는 모습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개념과 직결되는 현상인데요.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가면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느끼는 깊은 피로감과 소외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눈치와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진솔한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슬플 때도 밝게 웃어야 하고 화가 날 때도 참아야 하며 피곤하고 지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이런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내적 성장이나 영적 발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내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업무 성과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아지고 야근이나 회식 같은 회사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나 상사들은 이런 변화를 의욕이 떨어졌다 또는 소극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진실한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자녀들은 이런 외적 조건들보다는 내적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자녀는 부모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는데, 결혼, 취업,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세대 간의 원형적 갈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에 기반한 집단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의 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갈등이 필연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의식은 항상 기존 질서와의 마찰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여전히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고, 직장에서는 회사의 목표에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침묵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내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살다 보면 진짜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생을 동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이것은 깊은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아 분열의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융이 제시한 해답은 점진적 통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할들 안에서도 점점 더 자신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어떤 것들은 타협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실성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것 또한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